네, 이어서 네 번째 이슈 박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일단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드러나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새로 추가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2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 30명, 해외 유입 12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신규 지역사회 확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남이나 경북,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중대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월요일 11명이었던 지역사회 감염도 수도권의 소규모 친목 모임과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여 하루 30-40명 수준에서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일 이후 감염 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가 사용이 여름철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휴양지로 집중되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기업의 성수기 휴가 밀집을 줄이기 위해 여름 휴가 기간을 9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대 식당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점심시간 분산 운영 방안도 같이 논의합니다. 네, 코로나19 보다 자세한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월요일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라는 게 사실 일요일에 발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0명이 넘은 게 4월 6일 이후 처음이라 그래요? 상당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요. 항상 월요일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럼 그렇죠. 일요일 날 적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일요일 날 진단검사 수가 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가 많이 줄는 게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4월 초 이때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46명도 꽤 줄어든 숫자였긴 하지만 최근에는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월요일에도 40명이면 많기는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주말을 지내면 사실 종교시설 관련한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아니라 사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이건 사찰에서 일어나는지 아직 그 역학조사 결과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광주의 확진자가 그 사찰에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방문했던 것이 아니고 한방병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접촉이 됐었는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광주 전남 지역은 사실 최근에 안 나왔었는데 이 대전 충남 지역의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부터 대전으로 인하여 광주 전남 지역까지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시 확실히 이 코로나19가 잠시 아주 잠잠했다가 다시 유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각종 거리두기가 참 많아갖고 많은 국민들도 헷갈렸을 텐데 이거를 좀 방역 당국이 좀 체계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 생활 속 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각각의 기준이 사실은 50명이라는 이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50명 이하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50명의 외국에서부터 해외 입국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1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되는 것을 주로 해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은 5% 이하의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발생. 근데 지금 1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제 범위라는 것이 보통 발생한 환자들의 80% 이상 통제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도 그것도 좀 못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이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1단계보다는 약간 좀 뛰어넘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사실 1단계라고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야구라든지 야구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중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네네. 뭐 모임들도 할 수 있고 통제적인 그 여러 가지 방역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모임도 할 수 있고 학교도 지금 개학을 한 상황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사실 뭐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1단계라고 하면 제한적이지만 지금 무관중 경기하고 있는 야구장을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좀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요? 그렇죠. 1단계라고 그러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과연 그게 1단계냐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한다면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아무리 3분의 1, 30% 정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네. 그 야외이긴 하지만 꼭 전부 야외에만 동선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입장에서부터 뭐 들어가면서부터 실내가 분명히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네, 뭐 네. 음료 사 먹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람이 하여튼 30%만 해도 꽤 많은 사람이 들어갈 텐데 네. 그 안에서의 접촉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무증상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조금만 한두 주만 좀 기다리고서 어느 정도 1단계가 확실할 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가운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인데요. 경찰이 오늘 해당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련 CCTV라든지 뭐 급식 관련 자료들을 조금 확보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첫 환자가 나온 지 지금 교수님 2주가 넘게 지났는데요. 보건당국은 아직도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못 찾고 있다고 하네요. 교수님 이거 어디에서 감염됐을 거라고 추정하시는지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걸 알려면은 예. 실제로 그 보존식이라고 그래갖고서 원아들이 먹은 음식들을 6일 동안 예. 영하 18도라는 건 냉동칸에 얼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세균이 있든 바이러스가 있든 일단 추적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예. 사실 이 정도 사람들이 걸린다고 그러면은 이건 접촉 감염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음식을 섭취했을 텐데 네. 그 섭취한 음식 자체가 없으면은 그 원인을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으로 봐서 역학조사라는 것이 정보에 의한 즉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전에 그 역학조사들을 보면은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꼭 이 유치원만 납품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그 납품한 음식들, 식자재들을 전부 찾아보면은 사실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 시기에 있던 음식들 또 다른 유치원 같은 데에서는 보존식으로 남겨뒀을 테니까 네. 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실제 이런 감염 경로를 찾아내기는 이 세균성 식중독인 경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네. 확실히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참 식중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을 것 같고 특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15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58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일반 식중독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식중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요. 세균성 식중독보다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한다든지 세균들이 음식 안에서 증식을 해갖고서 그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장염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독소를 내는 대장균 O157 같은 이런 균들은 예. 장염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용혈성 독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요독 증후군이요.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는 이 세균이 감염이 되었지만 증식이 되면서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들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식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피해 아동들 중에는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이 뭐 햄버거병 증상을 보여서 이제 투석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상태가 호전되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좋아서 일단 예. 투석을 한 다음에 신장 기능이 대부분 다 돌아오는데 이것이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든지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만성 신부전이 되면 다시는 신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예.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증의 환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뭐
좀 안타깝게도 한 5%, 전체적으로 5% 정도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뭐 중환자실에서 잘 치료를 하면은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 만성 부전으로 빠지는 환자들도 가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여름철에 참 음식 조심해야 될 텐데 식중독 나아가서 이 이른바 행버거병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식중독 예방하는 건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접촉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균성 식중독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한 음식들이 들어와서 환자가 걸리고 또 그 분변이라든지 접촉에 의해서 몇 명이 걸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리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식자재 혹은 조리 기구들 이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야만 하지 사실은 뭐 날로 된 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재료를 가지고 만든 도마라든지 식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로 먹는 음식에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중독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여름에는 이 음식들을 잘 끓여 먹고 또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만 마셔야만 이것이 식중독에서 안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런 장염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햄버거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게 한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혈변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병원을 가셔갖고서 치료를 받아야만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그리고 안산 사립유치원의 식중독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